we can now officially project that Donald Trump will become the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 will be going back to the White House.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외교 안보라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로 임명된 마이크 허커비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정착촌까지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은 없다거나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아랍 땅에 국가를 세우라고 촉구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때론 미국의 이익보다 이스라엘 이익에 더 복무한다는 내부 평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트럼프가 중동 특사로 발탁한 스티브 위트코프는 부동산 사업가이자 유대인입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에 수십억을 후원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국무장관 지명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그리고 국방장관 지명자 피트 헤그세스 전 폭스뉴스 진행자 역시 극우 그리고 친이스라엘계로 평가가 됩니다. 이쯤 되면 트럼프의 외교 안보 라인은 모두 친이스라엘계고 아랍권을 이해하는 인사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유독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이든 공화당 정권이든 미국의 제1 외교 정책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부자 나라 이스라엘에 미국은 매년 30억 달러 이상을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이스라엘을 그토록 편애하는가? 그 해답을 찾는 책이 바로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가? 입니다. 공동저자인 시카고대 마이샤이머 교수와 하버드대 월트 교수는 미국 유대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단언을 합니다. 우파 개신교인 크리스천 시온주의자까지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유대계의 로비는 한층 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친이스라엘 로비가 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낙선운동, 이른바 복수극을 펼칩니다. 미국의 유대인 인구는 3% 미만이지만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고 부자가 많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민간 선거 자금의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50%까지 유대인 선거 자금에 의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계 자금의 위력은 얼마나 될까? 실로 막강합니다. 2007년 미국 의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때 출석한 증인 3명이 워싱턴 근동정치연구소, 중동포럼, 블루킹스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었습니다. 모두 친이스라엘계 연구기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 미국 하원 의장 리처드 아미 그리고 후임자인 톰 딜레이가 모두 친이스라엘계 인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미는 미국 정책의 제1순위는 이스라엘이라고 일찌감치 했던 장본인이고 딜레이는 자신이 실제로는 이스라엘인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정치인들이 금전적 후원보다 더 신경 쓰는 게 사실 낙선운동입니다. 유대계 로비스트들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후보의 경쟁 후보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1981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화당 로저 잽슨 상원의원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중조기 통제기를 판매하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를 합니다. 이때 유대인 사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왜 아랍에 첨단 무기를 판매하느냐는 것입니다. 1984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유대인 로비단체들은 잽슨의 경쟁 후보에게 무려 10만 달러를 후원합니다. 결국 잽슨은 낙선합니다. 그때 미국 의회에서는 내가 제2의 잽슨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바닥에 퍼졌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유대인들은 대표적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 그리고 뉴욕, 뉴저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에 주로 거주를 합니다. 한 표가 아까운 정치인들이 단결 잘하기로 유명한 유대계 앞에서 몸을 사리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미국 의원 중 10%는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행정부 외교라인 역시 친이스라엘계가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합니다. 클린턴 정부에서는 마틴 인디크라는 사람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일하다 이스라엘 대사와 국무부 차관까지 승진을 합니다. 그는 친이스라엘계 연구단체인 워싱턴 근동연구소 설립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아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도 유대인계 로비에는 꼼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2년입니다. 이스라엘에선 하마스의 자살폭탄 테러로 약 30명이 사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요 도시를 점령합니다. 이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당장 철군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부시의 편을 들어야 할 하원 의원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간섭하지 말라고 오히려 부시에게 경고장을 날립니다. 그리고 352명에 이르는 하원 의원들이 이스라엘 지지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결국 부시는 철군이라는 말을 더 이상 입에 담지 않습니다. 낙태권이나 증세, 감세 문제만 나오면 늘 대립하는 미국 의회가 이스라엘만 나오면 대동단결해서 밀어주는 형국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로비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도 치열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1917년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는 유대계 금융재벌 로스차일드 백작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른바 벨푸어 선언이라고 하는 편지인데 그 내용은 팔레스타인의 유대민족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쟁 자금을 후원받기 위해서 보낸 편지였는데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도 벨푸어 선언을 지지합니다. 그 이유가 연방 대법원에 유대인 친구 판사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도 유대계로부터 막대한 정치 자금을 후원을 받았고 유대인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참모들 중에도 유대계가 상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계 유대인들의 로비를 직접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967년 6월 전쟁이 발발할 무렵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는 대중 캠페인을 전개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때 백악관에는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한다는 편지가 백악관을 가득 채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계는 미디어까지 이미 장악을 했는데 2002년 미국의 한 미디어 비평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칼럼니스트 56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CNN의 한 간부는 이스라엘에 반하는 말을 했다가 하루 6,000통의 항의 전화와 이메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언론인들이 이스라엘을 비판한 기사를 내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책 때문에 곤욕을 겪습니다. 미국 지도자가 친이스라엘 단체의 로비 때문에 올바른 중동 정책을 펴지 못한다는 글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글을 본 유대계 로비스트들은 카터를 반유대주의자 또는 나치주의자라고 공격합니다. 또 뉴욕타임즈에 카터를 비난하는 전면 광고까지 실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금기호 중 하나가 이스라엘 비판입니다. 책을 쓴 미어샤이모 교수는 이스라엘 입국 금지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80개가 넘는 친이스라엘 단체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 약자 AIPAC입니다. 1950년대 아주 작은 유대인 친목단체였던 AIPAC는 1967년 6월 전쟁을 계기로 급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주의 그리고 이스라엘 팽창주의의 자극을 받아서 아주 많은 돈을 후원을 합니다. 2024년 기준 AIPAC는 400명 이상을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성장을 했고 예산은 1970년대 30만 달러에서 지금은 6천만 달러 이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AIPAC를 통한 개인 기부자는 30만 명을 넘습니다. 현재 AIPAC는 435개 연방하원 선거구에 모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하원들이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AIPAC는 직접적인 후원도 하지만 돈 많은 후원자를 정치인 또는 의원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로 더 유명합니다. 그들의 로비 1규칙은 법령에 뒤에서라, 전면에 나서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의 영향력과 조직력은 총기협회나 노동조합을 넘어섭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미국 은퇴자 협회와 영향력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유독의 로비 단체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대우하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원조와 지지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만약 반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정치인이라면 의회 의원은 물론이고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자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상당수가 중동 평화를 위해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입장 밝혔지만 지금까지 행동으로 옮긴 적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 립 서비스에 그쳤던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계, 유대계의 로비 때문이었다고 저자들은 지적을 합니다. 유대계의 로비는 지금까지 사실 중동 평화에 거의 순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분쟁을 더 심화시켰다고 저자들은 지적을 합니다.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폭격해서 민간인 1000명이 사망했을 때도 미국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레바논 정부는 친미 성향이었는데 미국의 침묵을 계기로 레바논 국민들은 레바논 정부에 등을 돌립니다. 이때 헤즈볼라가 급성장을 합니다. 저자들은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냉전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전략적 자산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랍권의 반미 정서를 부추겨서 테러 위험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9.11 테러에서 보듯 과도한 친이스라엘 정책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자극해서 미국의 위험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미국의 무조건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은 1948년 건국전쟁, 그리고 1956년 수에즈 전쟁, 1967년 6.1 전쟁, 1973년 용키푸르 전쟁, 그리고 지난해 가자지구 전쟁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에 최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콧방귀만 낍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삐삐 폭탄 공격, 이란 공격, 레바논 침공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의 강경 행보에 더 힘을 실어줄 개연성이 더 높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에는 이미 분쟁 지역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했고 미국 대사관 역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저자들은 미국이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지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지금쯤 중동 평화가 왔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평화협정이 맺어질 수 있었다고 전망을 합니다. 이 책에 나온 것은 2007년,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친이스라엘 정책 때문에 중동의 전후는 더 깊어졌고 이 틈을 타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남깁니다. 국제 질서는 결국 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기술이 강하고 힘이 센 나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애초부터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고 여기에 세계 최강 미국이 편을 들면서 이스라엘의 과도한 행보를 누구도 자제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강하고 대미 로비 능력이 유대인의 반만 됐어도 이 정도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생각의 상자 피처였습니다.